네, 이 구마라지바와 쿠차의 정치적인 그런, 어, 어려움, 격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 당시 그 남북조 시대에 우리가 뭐 교과서에는 위진 남북조 또 5호 16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 상황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약간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이제 남북조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국지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삼국을 거친 다음에 사마씨가 통일을 하죠. 이제 서진입니다. 그 서진이 이제 사마씨가 통일을 한 이후에 잘 지속이 되다가 국경에 그 살고 있던 이제 이방 민족들 뭐 흉노부터 시작해서 선비족 뭐 저, 강, 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호라고 하는데,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사마시의 서진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각자의 그런, 독립 정부를 세웁니다. 이제 그게 이제 16국이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진 정부는, 우리 남쪽으로, 강남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게 이제 또 수백 년이 지납니다. 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그 상황은 먼저는 좀 제가 이 슬라이드가 16개나 되는 나라를 다 일일이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흉노가 처음에 와서 조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제 그 서진 그 왕조는 이제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어, 그 예, 또 왕조가 바뀌어서 후조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진이라고 하는 왕조와 전연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전연은 이제 모용치라고 해서 고구려랑 많은 연관이 있죠. 전진이 아까 말씀드린 북연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런 왕에 의해서 사실은 거의 이제 북쪽을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이때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을 서역에 보내서 쿠차에서 이제 점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광이 이제 지바를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했었던 때가 전진 시기인데요. 그 전진도 그 북연도 이제 죽고 말고 어, 여광은 이제 스스로 왕국을 세웁니다.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요. 그 후에 이제 후진이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장안으로 불러서 이제 번역을 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남북조에서 북조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선비족의 탁발시라고 하는 북위가 점령을 하게 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 화북 지방을 다스립니다. 이 그 북위는 사실은 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문석굴, 운강석굴이라고 해서 낙양과 지금의 대동, 따통, 로양 지방에 큰 석굴들을 세우는 게 이 북위 왕조고요. 아까 그 구마라즙의 그 번역 사업도 5호 16국 5호는 빼고 16국 이 시대에 굉장히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불교를 통해서 어떤 그 국가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안정과 그런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런 오히려 혼란 시기였기 때문에 더 종교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이방 종교였던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번역하고 불상을 석굴을 곳곳에 세우는 그런데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남북조 시기 이후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되면 이미 중국 전 지방 전체적으로 불교가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쿠차의 키질석굴에 굉장히 이 블루 계통의 그런 아주 멋진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다시 한번 이 꼭 유튜브로 다시 한번 5화를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이제 쓰이는 게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이 청금석 색깔인데, 네, 이런 돌처럼 굉장히
스카이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딥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그런 컬러입니다. 동영상에서는 그 쿠차 지방에서 라피스 라줄리가 나온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타지키스탄 동부,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바닥샨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 그게 어, 예, 수입이 된 것이다. 쿠차 지역으로 이렇게 늘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악기 너무 멋있었죠. 무캄이라고 하는 그 악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아랍, 페르시아, 투르크에 걸쳐서 다 활용이 됩니다. 아랍어 마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원래 선율 체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위구르 음악에서는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곡이 있고 뭐 12개의 무캄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물론 쿠차는 그 지역 자체도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당나라 비해서 당나라 시대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유명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 비디오에서 좀 다큐멘터리에서 좀 다루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실 때 한번 인터넷에서 이제 묵함 치시면 또 그 위구르 음악, 전통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신시크로드 6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수 성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낭 지역은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이 되었듯이 실크로드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제 서역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갈래 길로 가죠. 북쪽, 남쪽으로 가면 전에 우리 봤던 누란, 그다음에 호탄, 네, 뭐 야르칸드 이렇게 해서 인도로 넘어가거나 카시가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페르가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도낭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네, 우리 투르판을 지나가지고 아까 보신 쿠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는 뭐 우름치로 해서 일리를 넘어가거나 이 길이 나눠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찍이 장건의 서역에 이제 사신으로 활약한 이후에 한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서역에 대해서 원정을 하면서 돈항군을 설치한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돈항이라고 하는 게 뜻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황자가 여기 불화변 있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뭐 이렇게 비컨, 그러니까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화자 있는 그 황자 또는 돈자도 불화자 변이 있는 돈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름 자체에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학자들이 지금 약간 논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과주, 사주, 이제 오늘 제가 넘겨서 안 나오지만 지금 도낭에 가도 그 시장을 사주 시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주는 오이 또는 참외가 많이 나는 곳이어서 옛날 북위 시기에는 과주라고 얘기했다가 당나라 때의 사주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사주가 왜 사주냐? 명사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 도낭 남쪽에 있습니다. 그 명사산이 가보신 분이 저는 안 가봤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로는 이 소리가 들린대요. 저녁 때 되면 이게 무슨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이제 그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 나가는 소리가 메아리 쳐가지고 그 산 명사산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울리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사산 때문에 사주라고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명사산과 그 월하천이라고 하는 도낭 남쪽에 있는 그 관광지입니다. 지금 아주 멋있죠. 네.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오아시스가 있고 그 뒤에 딱 산이 모래산이 있으니까 아주 사진 찍기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낭 자체는 사실은 이 당하라고 하는 그 강에 의해서 좀 뭐랄까요 그 이제 유지가 되는 그인데요. 이 이제 당하는 중국의 칭하이 성에 이제 이게 기련 산맥, 우리 치리안 산맥이라고 하는 게 감속 지방의 간수의 남쪽을 이렇게 있는 큰 산, 천산 산맥 또 곤륜 산맥에 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 높은 산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흐르는 물이 흘러들어서 이제 도남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칭하이 지역에서 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칭하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강족 중국의 그러니까 약간 우리 티베트계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칭하이 성에는 물론 몽골족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런 티베트계 사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는 토번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요. 송나라 시대에는 그 이제 토본의 일족과 또 다른 유목민족들이 합쳐서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우리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실 텐데요. 이 서하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서하나 토본 같은 그런 티베트의 국가들이 또 이 도낭이 이 동서교역의 굉장히 이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네, 산속에서 이 당하를 따라서 내려와서 도낭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이 도낭에서 그래서 많은 또 주민들은 그렇게 외적의 침략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로 우리 징집이 되고 또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막고굴에 묻히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지였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빈번했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도낭에 가시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은 도낭 서쪽에 옥문관과 양관이라는 곳입니다. 옥문관은 그러니까 도낭의 서북쪽이죠. 루트가 갈라진다 그랬죠. 옥문관을 통해서 가면 서북쪽으로 가는 거고요. 양관을 통해서 가면 서남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옥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만리장성의 끝 이렇게 또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끝나고 도낭 지역에 가시면 명사상과 월화천, 옥문관 이런 것들 보시면 양관 같은 데 가면 그 장관의 상이 또 동상도 있고 잘 관광지로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막고글에도 꼭 이제 들르실 텐데요. 막고글은 아까 뭐 700 그 몇십 개 있었다 그랬죠. 735개, 745개 이렇게 카운트가 조금씩 자료 따라 틀린데 조성이 됐습니다. 기원 후 366년부터 1368년까지 1000년에 걸쳐서 계속 굴이 만들어집니다. 남북조 시기에 만들어지면서 당나라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지만 서하 아까 전에 티벳 왕조라고 하는 그 서하도 탕고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하도 82개나 만들고 왼쪽에 계신 게 이제 그 남북조 시기의 때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서하 시기의 그림입니다. 조금 이제 양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림에 좀 풍이 많이 바뀌죠. 이렇게 스타일이 하나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천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또 굴마다 또 작가마다 굉장히 다른 그런 개성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도낭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버추얼 리얼리티 우리 3D로 이제 도낭 각 굴을 들어가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20굴 우리가 보신 220굴이고요. 제가 넘어갔지만 유튜브에는 테키 가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일본 말을 옮긴 거고요. 원래는 중국어로 짜이 가문입니다. 그래서 NHK 거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잘못 옮겨진 것이 아닌가. 적시고 중국어로 짜이, 영어로 치실 때는 짜이펑다 이렇게 하면 그 적봉다리는 사람이 5대 문인인데 자기 선조가 뭐 어떻게 했다라는 글을 229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튜브 보실 때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17굴에 도낭 문서가 발견됐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장경동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뭐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 장경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7굴은 사실은 1907년 8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언제 이게 이제 굴이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문서가 다 넣고 봉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약간 보수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말기에
왕원록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퇴직 군인이 거기서 이제 뭐 도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뭐 중국은 도사가 다 이렇게 스님처럼 뭐 사원도 관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거 이제 그 막고구를 그 중 뭐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거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제대로 보고가 가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와중에 전에 설명드린 유럽 탐험단이 옵니다. 오레스타인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폴 벨리오라고 프랑스 어, 탐험단이 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돈을 줄 테니 나한테 좀 몇 장 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장이 두 장 되고 두 장이 뭐 열 장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분은 이제 그 왕언록 도사는 이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돈이 필요했고 막고구를 기꺼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 문서들을 내어주는데 이게 이제 다량이 영국과 프랑스로 이송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약탈이다, 문화재 약탈이다라고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오레스타인은 뭐 먼저 오셔서 뭐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은 한자를 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다 가다 보니까 많은 양이 갔지만 중복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폴 벨리오라고 하는 이분은 프랑스 학자인데요. 중국 학자고 중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3주 동안에 이 책을 다 이제 서지 검사를 하는 거죠. 다 일일이 열어보고 어떤 건 가져갈 만하고 어떤 거는 그냥 안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이런 걸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7,000개를 딱 가지고 빼돌렸다고 하면 빼돌릴 수 있는 그런 프랑스로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발견된 게 해초의 신라 우리 스님 해초의 왕호천축 국전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신라의 해초의 왕호천축 국전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루트가 흥미롭게도 해상으로 신라에서 해상으로 인도까지 가서 돌아오는 길을 중앙아시아로 오는. 어쩌면 그 신라가 이렇게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버편의 불국기나 현장의 대당서역기, 해초의 왕호천축 국전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대한 생생한 그런 역사 자료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역사학자로서 또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 발굴이었다. 그런 그 장경동의 막고굴에 이런 자료가 보존되어 있어서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4주 우리 신시크로드 7회와 8회 시청하고 또 해설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한 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똘레랑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